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금 더 버티면 사라질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여전히 끝을 모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요. 올해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와 함께 또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중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결론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엄 교수님, 이 코로나19 확산세 올해는 좀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에서 일상 회복이 가능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오랜 시간, 코로나19가 저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고, 이게 새로운 유행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서 좀 자유롭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긴 장기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강한 전파력을 가진 이거 오미크론 같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퍼지면서 확진자가 훨씬 빠르게 대규모로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기록을 깨는 수준의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이미 유입이 된 상태이고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의 유행 상황을 예측하는 그 시뮬레이션 자료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2월 말이면 확진자가 다시 7, 8천 명 이상,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되고 있어서 좀 더 큰 유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중환자 감소라든지 또 유행 규모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하거든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팍스로비드라고 알려져 있는 항바이러스제 먹는 약이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이 들어오면은 임상 연구 결과대로라면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중환자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건 이제 감염이 된 사람한테 사용을 하는 거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치료제니까.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는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게 또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 한 5주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1월 달 안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때쯤에 확진자 수준까지 확진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7, 8주 정도의 거리두기를 한 상황이 되겠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방역 강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쯤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수준이나 범위를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지난해 11월에 시작했다가 멈춘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그 강약을 또 그 시차를 조절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은 실패 성공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뭐 어떤 준비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렇게 오미크론처럼 이런 그 돌연변이가 계속 나오고 또 확진자 수가 또 갑작스럽게 치솟게 되는 이런 예측, 그 예측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역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학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또는 완화를 근거로 해서 이 유행 예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예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장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자원을 언제까지 이런 거리두기에 그 소모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 좀 많은 고민과 그리고 가급적 국민에게 그 제한을 두지 않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엄중식 교수께서는 그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대응 체계와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나 인력의 비축, 또 준비 등을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던데요. 그 부분이 뭐 여전히 많이 미진한 편입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5차 유행을 경험을 했는데요. 네.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경험을 반복할수록 실제 유행의 그 진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유행 때는 특히 이제 중증 환자와 관련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은 중증도는 낮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7, 8천 명 수준의 유행 경험보다도 훨씬 많은 환자가 대량으로 단기간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대응 체계의 그 양적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 매일 확진되는 상황, 가능하다면 2, 3만 명이 확진이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물자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를 6주에서 8주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질문 내용을 좀 살짝 바꿔서요. 방역 패스. 이 방역 패스는 올해의 2022년 시작과 함께 주요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백신이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 주장까지 속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 교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백신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백신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빈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보다는 이제 해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그 백신 접종률이 성인에서는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신에 대한 그 위험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그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백신을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백신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 CDC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그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미 청소년에서의 접종률이 80%를 훨씬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 이제 5세 이상에서의 접종도 시작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ECDC라고 해서 유럽 전체의 그 질병관리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도
이 5세 이상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에서의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만큼 큰 유행이 발생을 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뭐 우리의 한 10배 이상이 되는 큰 유행을 경험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에서도 의학적 이득이 백신으로 인한 의학적 이득이 훨씬 높다라는 걸 경험을 했고 아이들이 사망하고 또 아이들이 중증의 그런 코로나19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그런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아직까지 그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큰 유행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접종이 의학적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론을 주장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의 유행에 대비해서는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유행이 일어나고 그런 대량 환자 발생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이 해외에서처럼 전체 확진자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또 장기간 고생을 해야 되는 어린이 청소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백신 접종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확진자가 그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할 때마다 학교의 학년이나 학급이나 반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고 이제 있죠. 그렇게 돼서는 학습권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아니 엄중식 교수님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확진자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그냥 백신을 안 맞고 그냥 마스크 철저히 쓰고 외출 잘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백신 이거 물백신 아니냐. 근데 또 물백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또 뭐 백신 맞아서 상당히 또 한 뭐 일주일 이상 알아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응급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백신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처럼 성인에서 90%를 넘기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뭐 절반 정도 백신 접종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의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숫자들에 0이 하나씩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확진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매일 500명에서 6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백신은 중증 그리고 사망자 발생의 감소 효과가 분명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그 연구들을 봐도 중증 환자 발생은 90% 이상을 줄이고 있고 사망자 발생도 80% 이상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접종했는데 왜 자꾸 감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만든 백신은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 중국에서 처음 유행이 시작된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생길수록 변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방 효과, 그러니까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파이자 백신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70%대로 효과가 떨어지고 오미크론은 아마 50%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하고 접종자 사이의 감염률을 보면은 미접종자의 감염이 훨씬 더 많고 주로 여기서 7, 80%의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엄 교수님 또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mRNA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이번에 3차 접종을 받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 뭐 아무렇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일주일 이상 알아 누워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이 영어로는 이제 그걸 그 백신에 대한 그 리액토제네시티라고 그러니까
그 반응 원성이라는 그런 그 말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들은 그 약제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몸에 좋은 약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런 약들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개인차들이 백신에도 존재를 하는 거죠. 드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부작용을 줄이고 이런 이상 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사실은 뭐 3년에서 5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백신은 워낙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개발을 한 약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부작용이 적고 이상 반응이 적은 그러면서도 장기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백신 우리가 지금 맞았고 또 맞아야 되는 이 백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백신이 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또는 면역 저하 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의 사망자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최소한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요. 참 백신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이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1,200명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존 그 델타 변이에 비해서 이제 전파 속도가 뭐 상당히 대략 한 2.5배 가량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빠르면 2월 둘째 주, 셋째 주 이후부터는 아마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우세종이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적인 얘기지만은 제 와이프의 그 삼촌이 미국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집 안에서 격리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증상이 별로 없었다고. 이 오미크론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검사를 어떻게 맞았는데 오미크론이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좀 격리하고 났는데 별 증상이 없었다 오미크론이. 그런 얘기도 있던데 도대체 이 오미크론 증상이 뭡니까, 교수님? 네, 그 오미크론이 이제 한 달 정도 우리한테 알려진 시간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 임상 증상이나 또는 중증도가 이 델타 변이보다는 훨씬 가볍다라는 겁니다. 가볍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상의 종류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여전히 감기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인데 이 증상들이 기간이 짧고 그리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약하고 그 과정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빈도도 많게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그 논문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대량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중환자의 절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 겨울에 이 투인데믹에 맞설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엄 교수님께서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을 하면 실제로 코로나19와 감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복잡한 진단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아직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1, 2월 달에라도 백신을 꼭 좀 접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백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독감 백신을 무조건 꼭 좀 맞아라. 자, 그나저나 참 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참 우리가 지칠 대로 지친 지금 상황에서 좀 뭐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에 대한 좀 좋은 평가들과 결과들이 좀 나와줘서 우리가 좀 큰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교수님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